다양하고 깊이 있는 시선으로 털어드립니다. 고퀄리티 역사 상상방송 역사공작단. 오늘도 다시 또 역시 출발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마세요 역사공작단. 저는 중산층 연구자 금강기입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네, 일제시대 연구자 범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섬약한 지식인 고구려사 전공자 기랑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고대사를 전공하는 행드잼 소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조선시대 전공자 캔커피 돌아온 캔커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공작단 다시 또 역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후원금은 녹음실 대여비와 편집 담당 팀원들의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소량의 후원금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팟빵에 있는 저희 페이지 후원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저희 공식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식 계좌는 국민은행 048401 04174847 김태현입니다.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을 기다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들으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다들 할 말들이 오늘 너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혹시 임진왜란과 관련된 책 소개 하나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이 연구자들이나 많이 보시는 거는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한명희 선생님께서 쓰신 책. 굉장히 연구사 쪽으로 의의가 크고. 그렇습니까? 임진왜란이 국제전의 성격을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그 시발점이라고 하면은 조금 화내신 분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사실 이 책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임진왜란에 대한 국제전의 성격 그리고 그 국제관계사에 관한 문제의식. 그러니까 이 책이 나왔을 때마다 아직 국제관계사 연구가 그렇게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연구사적으로나 의미가 깊은 책이고 그다음에 조금 더 가볍게 이제 보실 만한 책은 그 동아시아와 삼국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름을 삼국전쟁이라고 불렀네요. 일단 제목이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안에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학술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개설서적인 약간 그런 개설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관련된 어떤 문제들의 인식이나 뭐 이순신에 대한 인식, 뭐 화항산성 전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작은 전투가 의병에 관한 얘기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이게 이용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별 전투가 없었던 전쟁이거든요. 근데 거기 챕터 중에 하나인데 18세기 이 정도 가면은 책이 나오면서 여기서 한 700여 명이 들어가서 전쟁을 한 막 임진한테 대전투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사람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지역에 유명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가문에 우리 선조들께서 이런 일들 하셨다. 뭐 이런 그런 챕터 내용들이 또 한 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누가 쓴 책이죠? 이거는 혼자 한 분이 쓰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동작업으로 쓴 책이어서 한번 삼국전쟁이라고 하니까 고대사 책 같은데 어쨌든 임진왜란을 다루는 두 가지 책 설명해 주셨으니까 청취자분들도 요거를 또 읽어가면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면 더 재밌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번 주 주제로 다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임진왜란을 한중일 삼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나 요것도 살펴보면서 전쟁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들 약간 조금 나눠봤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저번 시간에 얘기하기로 했다가 못 나눴었던 이야기까지 얘기를 한 다음에 전쟁 이야기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어디까지 얘기가 됐었죠? 전쟁으로 가는 과정. 황윤길과 김성일 파견한 내용. 거기서 이제 말이 갈리는 거 그 얘기를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쭉 이야기를 해주시죠. 일단 뭐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요. 황윤길과 김성일이 갔는데 하여튼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되게 어렵게 만납니다. 만나긴 만났습니까? 만나긴 만났어요. 풍신수길이를 바로 못 만나요. 오사카 성에 있었습니까 이때 풍신수길이? 그렇죠. 이때는 갑자기. 제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거 그냥 터는 거예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있는 오사카 성은 그건 다시 만든 건 아시죠? 거기 써 있더라고요. 불나서 한번 다시 만들었다. 그렇죠. 조선에서 일단 이렇게 일본의 실력자를 만나러 사신을 보낸 게 되게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숙주 정도가 다녀오는데 그러니까 그때 그 주변으로 조금 있고 그 뒤에도 보내긴 보내요. 보내긴 보내는데 수도까지 갔다 오지 못합니다. 왜냐면 전국지대고 이래서. 그리고
대마도까지는 갔다가 돌아오거나 아니면 뭐 성종 때도 보내긴 보내요. 한 2-3번 보내는데 실제로 이제 실력자를 만나고 오지 못합니다. 아하. 보낸 적은 있는데 오야붕을 만나지 못했다. 따지고 보면 전국 시대니까 실력자를 누굴 찾아가야 될지도 좀 애매하겠어요. 애매하죠. 그리고 대마도에서도 뭐 길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대마도주가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전쟁 중이라 못 간다. 아니면 막 데려갔다 어디 갔다가 가려 그랬는데 어명을 받고 난 가야겠다 해서 가는데 이제 못 가고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죠. 오랜만에 어쨌든 실력자를 만나러 간 거네요. 그렇죠. 네. 가서 뭐 합니까? 인사만 하고 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바로 만나지를 못하고 생각보다 가서 바로 만날 줄 알고 이제 간 거죠. 갔는데 꽤 시간 오래 걸립니다. 누가 시간을 끄니까 도요토미가? 히데요시 만나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히데요시까지 만나는 게 쉽지가 않고 만난 장소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되게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신들 만나는 자리에서 이 어린애를 안고 와가지고 막 아들을 달래는데 안고 걔가 와서, 막 오줌을 싸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얘가 오줌 쌌네 하면서 막 하는 그런 식의 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전상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렇죠, 행위들을 히데요시가 보여주고 또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써서 조선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글 내용이 되게 미친 사람 같은 거예요. 명나라를 정복할 거니까 니네 항복하고 뭐 이런 소리를 써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쟁을 벌일 거라는 건 신원 다 준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니네 일단 무시하고 있다 우리가. 의전 이런 거 필요 없다. 니네 이 정도면 선정 보고 한 거네요.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무튼 그 사람 개인의 캐릭터가 되게 나타난 그렇죠. 것 같아요. 아랫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눈밑으로 내다보고 나는 천하인으로서 명나라까지 정벌할 할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도 빨리빨리 항복해서 하면 너희들도 출세할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뭐 이 정도의 자신감 이런 게 막 드러났던 거죠. 천출 출신이라 그렇습니까? 아유, 그렇다기보다는. 방금 근데 기랑 선생 표정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새끼 이거 천출 출신이라서 그렇다라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들지 마세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잘 안 보내려고 해도 조선도 결국 이 통신사를 보낸 건데 이 시점에서는 이미 낌새를 챈 거죠. 왜 보냈느냐?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는 거의 첫 번째 목적은 교류라고 이야기하지만 교류를 통한 정보 소집이 제일 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가서 이제 그게 제일 큰 목적인데 굳이 보냈다는 거는 한번 가서 진짜 분위기 좀 보고 와라. 그렇죠. 들어오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심상치 않다. 기랑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겪고 그러니까 조선 사행단 일정도 열받죠. 열받고 이거 뭐 가봤더니 뭐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보고가 이제 갈리는 거죠. 정세 판단이 일단. 그래서 서유인인 황용길은 이거 히데요시가 쳐들어올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 이제 동인이었던 김성일이 히데요시는 뭐 담력이 없는 사람이고 뭐 생긴 것을 보니 뭐 쥐새끼처럼 생겼다. 쥐새끼처럼 생겼다. 전쟁을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쥐같이 생겼습니다. 초상화가 남아 있어요. 네. 히데요시 덩치가 이제 작았다고 그래요. 그래요? 쌈장인데. 싸움 못해요. 싸움 못하는 사람이 개인이 전투력이 뛰어난 건 아니죠. 전략 전술을 쓰는 거지. 전략 전술 통솔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군사적인 능력은 이제 뛰어난 사람. 옷도 굉장히 펑퍼지만 큰 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 흑인처럼 입었었나요? 힙합 패션. 힙합 패션으로. 글쎄요. 네. 제갈량이 싸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느낌입니까? 그게 제갈량 비교하면 예를 드는 거죠. 참모란. 아니 좀 보면 금정 선생님은 자꾸 싸움이라 하면 치고받고 하는 싸움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무식해서. 그러니까 히데요시라는 그 캐릭터가 몸집이 굉장히 좀 왜소한 모양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큰 옷을 입다 보니까 그 김성일이 아마 전한 것도 흰 그 강포에 그 쌓여 있는 조그만 쥐새끼 같은 놈 같다. 이렇게 그런 인상을 이렇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별볼일 없는 놈이다. 그래서 아무튼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건데 예전에 설민석이 민석이 형. 설민석이 어디죠?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강연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설민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김성희를 연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인 사람들이 따로 뒤에서 김성희를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서 아니 정말 안 쳐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물었더니 설민석의 말에 따르면 김성일이 많이 쳐들어올 것 같아. 하지만 서인 놈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똑같이 말할 수 없잖아. 당연히 안 쳐들어온다고 반대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민석 씨가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우리나라에서 널리 퍼져 있는 식의 얘기예요. 그래서 동인하고 서인하고 당파 싸움 때문에 지금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도 그 위기의 순간에서도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하고 해서 결국 임진왜란 때 그렇게 크게 당한 것이다. 방심하다가 이런 식의 서사가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데 근데 사실은 김성인 입장에서 이제 좀 얘기를 하자면
김성일과 같은 동의 있는 사람이었던 유성룡이 징비록이나 뭐 이런 쪽에 기록을 남겨놨어요. 네네. 그래서 나중에 이 유성룡이 진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해서 괜찮겠냐? 그리고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김성일 얘기는 자기라고 이 일본이 반드시 쳐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다만 지금 너무 황용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일본 애들이 뒤 쫓아오는 것처럼 막 다급하게 얘기하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했다고는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름대로 생각 있는 분이셨네요. 근데 이제 이걸 전하는 것도 같은 동인인 유성룡이기 때문에 사실 그거 조금 감안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다만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단지 당파 싸움 때문에 그걸 진짜 전쟁 날 거 알면서도 반대로 보고를 했다고 하긴 김성일이라는 인물에 대한 인격을 우리가 너무 낮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이 사람도 조선 사람인데 조선에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뒤통수 맞으면 이 사람도 어떻게 감당하려고? 감당이 안 되는. 사실 나중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죠. 귀양 갔다가 했는데 나중에 또 뭐 민병을 일으키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복권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김성일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좀 캐릭터가 있는데 황용길과 김성일이 일본에 갔을 때도 되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요. 둘이 되게 성격이 그렇죠. 다른 거예요. 황용길은 되게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간 사신단이기 때문에 일본 애들이 굉장히 좀 의전상의 실수를 많이 저지르는데 황용길은 아예 뭐 모를 수도 있지 하고 문제 안 일으키고 넘어가려는 성격이라면 김성일은 그거 따지는 성격이에요. 니 뭐 하는 짓이야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임금 내면 영을 받고 온 사신인데 감히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성격이라서 두 사람이 거기서 충돌을 많이 했어요. 최종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김성일은 황용길이 되게 겁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우리 조선의 위험을 떨어뜨리다니 외교관이 이런 식의 생각했던 것 같고 강단있는 사람. 자신은 되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 일본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아마 김성일도 했을 거예요. 다만 저런 놈도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어. 이런 식의 입장이 아니었나. 저 쥐같이 생긴 놈. 저 정도 우리가 막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정세 판단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다만 쳐들어올 거 알면서 그러면서도 뭐 그냥 당파 싸움 때문에 서인이 싫어서 그래서 그렇게 거짓 보고를 했다고까지 폄하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영상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기랑 선생님이 지금 설명성 못지 않습니다 지금. 연기력이 지금 굉장히 지금 뛰어나셨어요. 저 동의하는 설명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지금 뭐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파기 때문에 그거를 거꾸로 보고한다는 거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신을 보낼 의도 자체가 지금 분위기 파악하라고 보낸 건데 모르고 왔을 리도 없고 근데 여기 와서 지금 이 분위기 아는데 와서 전쟁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드물죠.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 조선이 전쟁 준비를 해요. 그렇죠. 되게 열심히 전쟁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같은 사람을 발탁한 것도 그런 분위기상에서 장군님 지금 훌륭한 장군들 있으면 다 추천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진짜 낙하산이에요. 이순신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순신이 그 전에 현감으로 있다가 진도 군순가로 이제 발령이 난 상황이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전라자수용 절도사 낸 거예요. 싸움장이라는 소문 좀 정읍 현감 그건 아니고 싸움장 얘기 그만하시고요. 근데 뭔가 좀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돌았으니까 추천해 갔어요. 원래 그건 있죠 이미 저기 북방 지역 나가서 공을 좀 세우죠. 그래서 이순신 같은 경우는 유성룡하고 좀 아는 사이였던 것 같고 제가 조선왕조실록 보니까 이산회가 이순신 추천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순신의 능력을 좀 눈여겨본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은 현감에서 군수 정도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갑자기 혹은 전라자수영 수군 절도사면 어느 정도 사령관이죠. 일까요? 그러니까 전라자수영 사령관이니까 목방 사령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 정도 목포방위 사령부 사령관 등급이 확 뛰었어요. 확 뛰었어요. 그래서 대관들이 반대 많이 해요. 이거는 안 된다. 왜냐면 그리고 이건 파격이다. 거쳐야 되는 게 있는데 거쳐야 되는 보직들이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지금 갑자기 너무 확 올린다. 투스타로 이제 바로 뛰는 거네요. 그때 보면은 그래서 막 이제 대관들이 이 사람들이 이건 무리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은 선조는 근데 그걸 또 실드를 쳐줘요. 우리 또 이순신 장군님을. 그래서 왜 선조가 여기서 이렇게 이순신을 그렇다면 제 얘기가 맞는 것 같네요. 싸움장이라는 게 이미 속에 돌았어요. 이순신이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스타일의 장소는 아니었던 제가 그 칼을 봤습니다. 그 큰 칼을 제가 봤어요. 이순신 얘기 좀 뒤에 가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전쟁이 일단 터진다.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다만 이제
조선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렇게 막 10몇만씩 쳐들어올 것까지는 생각 못했겠죠.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쳐들어오는 건 막을 정도로 준비를 열심히 하기는 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전쟁이 터졌어요 이제. 전쟁이 딱 터지고 초기 전황부터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초기 전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초기 전황은 이제 맨 처음에 부산진 동래성이 함락되고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춘주 탕금대에서 신라의 육군이 대패하고 선조 도망가고 한양 함락하고 이제 평양에서 함락한 식으로 쭉 가는데 이 한양 함락이 부산진 함락하고 나서부터 한 보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아 진짜 빨리 간 거네요? 엄청 빨리 간 거죠. 예. 왜냐면 부산에서 한양 걸어가는데도 그냥 걸어가는 정도에 걸어가도 2주인데 거의 뭐 무인지경이 된 거고 뭐 방금 잘 설명 나왔지만 준비를 했어요. 조선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뭐 아무 넋놓고 있다가 당했다라는 건 굉장히 잘못된 설명이고 인식이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일본군의 전력을 제대로 파악 못한 거고 그 준비를 함에도 부족함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시작하고 몇 마리 오는 겁니까? 한 개 부대가 막 만 몇천 명씩 오잖아요. 이게 몇 개 부대가 계속 연이어서 오니까요. 고니시 유키나가 10만 가까이. 뭐 1만 몇천 명씩 오고 그렇죠. 아무튼 한 개 부대가 1만 몇천 명씩이니까 계속 건너오는 거예요. 장난 아니네요. 그렇죠. 규모가 상당하죠. 부산 사람들은 굉장히 겁났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 임진왜란 기록 보면은 이 뒤에 보면은 확 무너지지만 정작 부산에서는 꽤 그래도 지기는 했지만 상당히 저항을 했어요. 그렇죠. 외성 만들고 하면서 성 만들고 싸면서 거기를 근거지로 계속 버티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진하고 동래성에서 상당히 항전을 치열하게 하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막 그냥 소문만 듣고 다 도망가 버리는 지경이지만 부산에서는 아직 전쟁 초기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아무튼 막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설하죠. 군대가 있었는데 이렇게 대규모를 상대할 대군을 상대할 그 군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해적들 상대하고 그 일부 분란 있는 경우로 이렇게 진압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1000명이 안 됐던 거예요. 부산진에 다 모여봤자. 근데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정도의 대규모 군대들이 부산을 향해서 오고 있는 겁니까 지금? 부산을 거쳐서 오는 거죠. 그렇죠. 거기를 거쳐서 부산을 거점으로 만들죠. 거기 거점을 만드는 거죠. 그럼 거의 다 이때 들어오는 배들은 해상 전투를 위한 게 아니라 수송선이죠. 수송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수송선이죠. 근데 사실은 그렇게 건너올 때 경상도 수군이 막아야죠. 그렇죠. 막는 게 정상인데 사실 되게 짧잖아요. 일본에서 대마도 거쳐서 딱딱 오면은 사실 너무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좀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던 것 같고 또 이 경상도 수군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도망가면서 또 그냥 배들 막 다 없애버리고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일본군은 수중으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사실 경상도 수군은 전쟁 초반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여기 부산 첨사 정발 같은 인물은 보고를 안 받지 않았겠죠. 준비하라고 그런 연락 안 받지 않았을 텐데 사냥을 나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사냥은 훈련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규모 배가 일본 쪽에서 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신단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러면 물어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도 되게 열심히 싸워요. 거기서 싸우고 전사해요. 나중에 알고 와서 그러니까 이거는 도망갈 수도 있었는데 수많은 장수가 도망가는데 그리고 뭐 첨사 한 명한테 모든 걸 이제 뒤집어 씌우기에는 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 사람 열심히 싸웠다라든가. 원고에는 그런 얘기는 없어요. 사냥 갔다가 지금 제대로 못 봤다라는 얘기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근데 보통 알지 않나요? 그래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현대사 연구자들은 임진왜란 정말 모릅니다. 동래성에서도 이제 송상현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저항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주변에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싸우는데 결국 중과부적이죠. 중과부적 함락이 됐고 그 징비록이나 실록상에서는 그러니까 이 송상현이 응전을 잘해요. 나름 중과부적이지만 응전을 잘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함락이 되고 났는데 일본군이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전장이지만 많이 싸웠다. 그래서 전사했지만 그 송상현과 아내를 이제 장례를 제대로 치러줬다라고 얘기가 돼 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이 되게 좀 신사적인 모습도 보이는 그렇죠. 왜냐하면 전쟁 초기니까 뭔가 멋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조선 쪽에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한 게 이 송상현의 그 분전 기록을 보면서 생각했던 거는 준비가 좀 돼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적군이 몰려오는데 응전하다 물론 개인의 능력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준비를 했던 상황과
준비를 하지 못했던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단적으로 거북선이 진수되는 기록이 난중일기 보면 거의 전쟁 발발 며칠 전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그런 좀 연배 많으신 분들 그런 거 써서 역시 신이 내린 장수. 조선을 구하기 위해서 맞춰서 지금 언제 전쟁 날 줄 알고 거북선을 다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게 대략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전략도 짜이고 준비도 하고 거북선 진수식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준비했다고 생각한다면 대략은 이 분위기는 알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송상현 기록을 보면은 동래성 쪽에서 성이 잘 안 보이도록 바깥에서 뭐 나무 같은 것도 심고 여러 가지 준비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철저하셨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문관 출신이에요. 동네 부사니까. 그렇죠. 문관이고. 근데 어쨌든 문관인데도 이거 준비 다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정발 씨 아까 말한 비교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얘기할 건 아니죠. 사냥 나가시고요. 앞에 지금 나무 심고 지금 싸움 준비하고 있는데. 사냥은 군사 훈련일 수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높이 쳐요. 그 지금 사냥 나간 거를요? 아니, 사냥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늦었지만 잘못을 알고 용감히 싸워서 전사한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럼요. 뭐 죽을 자리를 찾아간 건데. 그렇죠. 도망간 장수가 한둘이 아닌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발 씨는 어쨌든 마지막까지 나와서 최후의 항전을 벌이셨던. 그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거는 준비를 했는데 왜 못 미쳤냐. 그 일본군이 조선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고 많았던 것도 있지만 분위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그 준비의 차이. 어떤 준비의 차이냐면 그 일본군은 계속 지난 시간에도 지적하고 이야기 나왔지만 계속 이 전쟁을 겪고 트레이닝이 돼 있는 그리고 이미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있죠. 근데 조선은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15세기처럼 정보를 많이 나가는 시기도 아니고 막여진과 이렇게 계속 싸우던 분위기가 일부 북방의 정예군이 있긴 하지만 그 분위기가 특히 남방 지역에서는 더더욱이고 그렇다고 뭐 외구가 많이 올 때도 아니고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약해졌죠. 농사짓던 분들이신군요. 네. 그래서 모을 데 없어요. 장부에는 있는데 장부에는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 하는데 불렀더니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몇 명 안 오고 다 지금 도망가고 그다음에 허수가 많고 이러니까 실제 데리고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보기엔 되게 한심해 보이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200년 동안 사람들이 거의 전쟁을 겪지 않은 상태. 우리는 이 6.25 전쟁 겪은 지 사실 지금 한 얼마 됐고 60년 됐죠. 네, 그렇죠. 그 정도인데도 사실 전쟁이 또 난다는 느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갔잖아요. 근데 200년 동안 그랬다면은 이게 바로 안보의식. 이런 식의 안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민방위 훈련 가서 주무셨죠? 아니 왜 주무시다니요? 아니 열심히 들으셨습니까? 저는 민방위 훈련 가면 열심히 해요. 아니, 예비군 훈련 강화해야 됩니다. 이대로 안 돼요 이대로. 일주일씩 해야지 이거. 안보 이 사람들이 안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런데 딴 데서 할 시간이 없는데 좋습니다. 계속 해주시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일반 뭐 중앙군도 있어요. 상비군도 있는데 대다수는 뭐냐면은 이제 밭에서 밭 갈던 사람들, 그 논에서 김 매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관청에서 무기랑 옷 나눠주고 입혀가지고 군대로 편제시키는 거예요. 그 신립이 탕금대에서 전투를 할 때도 상당수의 군대가 그런 오합지졸들이었던 거죠. 근데 원래 조선에서는 그러한 군역 체제를 그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있었죠. 그리고 있었는데 그게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운영을 해본 경험이 이제 너무 오래된 거죠. 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봉수가 그 15세기 때 여진과 많이 전쟁하고 이럴 때는 봉수가 얼마 걸리냐면 예를 들어 최북방에서 목멱성 봉수까지 오는 거잖아요. 이 시간이 24시간 정도 걸려요. 하루 정도. 굉장히 빨리 오네요. 엄청 빠르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가장 신속한 정보 전달 수단이 봉수니까 계속 유지가 된 거죠. 그런데 후기예요, 후기. 그러니까 임진왜란도 이후고요. 나중에 후기에 이제 훈련할 때 보면은 이게 한 사흘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사흘 정도면 파발이 오죠. 말 타고 막 그런 봉수가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 훈련 상황이니까 더 그랬겠지만 또 하나는 봉수 훈련을 하는데 오다가 중간에 사라져요. 뭐가요? 중간에 신호가 끊겨. 근데 그럼 누가 이걸 안 했어 이러고 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못 찾아요. 어디서 끊겼는지를 몰라요.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앞에 굉장히 비상 사태가 많고 전쟁을 많이 하는 그리고 국제 정세 굉장히 심상치 않을 때는 이게 벌써 움직이는 게 다르죠. 근데 약간 평화로운 시기 그런 게 없을 때는 당연히 이게 이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쨌든 뭐 나름대로 준비를 한다라고는 했지만
초기에 만들어 놨었던 어떤 조선 전기에 만들어 놨었던 군사 어떤 시스템들은 이미 무너져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완돼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이 숫자도 많고 게다가 여기는 거의 정예군이고 네. 밀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정발 씨가 끝까지 싸웠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네. 부산 이후의 상을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실록에서도 보면은 네. 뭐라고 표현이 돼 있냐면 200년간 전쟁을 모르고 지내서 소식만 듣고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 외적이 쳐들어왔다는 얘기만 듣고 나서도 다 지방이 다 무너졌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쭉 타고 올라가는 겁니까? 부산에서부터 위로? 그렇죠. 쭉 올라오는 거죠. 충주 지나서 한양으로 쭉 진격을 하는데 네. 거의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지경쯤 올라가는 거죠. 이거 뭐 거의 20일치 안 되는 시간에 네. 한양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장수들 몇 명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렇죠. 네. 원균 아저씨 많이 들어봤는데. 원균은 네. 이미 잽싸게 튀었죠. 그렇죠. 배 불지르고 배 불태우고 전라도 쪽으로 예, 튀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올 때도 뭐 한 4척까지 오고 이래요. 그 이순신 함대에서 연합함대로 처음 출전할 때. 네. 그러니까 아주 소수의 그렇죠. 병력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이었어도 빡쳤을 것 같아요. 선박도 더 많은 데서 4척 갖고 오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선조가 언제 튀었느냐. 그것도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언제 도망갑니까? 선조가 떠난 시간이 네. 이미 소식 올라오죠. 다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있고 신립이 이제 충주 그렇죠. 탕검대에서 사실은 선조가 믿었던 건 이 신립의 군대를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건데 네네. 둘이 아마 사동간이었죠.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었고 해서 신립이 그리고 굉장히 명장으로 유명했고 북방 네. 쪽에서는 상당히 실적을 많이 세우고 해서 네. 이 사람이 아무튼 조선 최고 에이스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속절없이 충주에서 그렇게 무너져 버렸고 네.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실상 패닉에 빠진 것 같아요. 그렇죠. 선조는 패닉에 빠져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록에 따르면 이제 4월 30일 정도 되는 거예요. 4월 30일에 이제 한양을 떠나고 네. 그리고 4월 13일 날 일본군이 부산포로 공격해서 함락을 하는데 4월 30일 날 한양을 떠났으면 굉장히 그렇죠. 잽싸게 빨리 떠났다는 그렇죠. 거죠. 빨리 결정을 했죠. 네. 이분. 근데 이거는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거는 왜냐면 군왕으로서 당시 네. 왕이 잡히면 끝장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왕의 신변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한 곳을 빨리 피신을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이 맞죠. 이거 뭐 누가 이렇게 좀 조언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튀는 겁니까? 당연히 신하들하고 의논을 하는 거죠. 일단 나 제낄래 이런 느낌은 아니군요. 아니죠. 신하들이 그런 그렇죠. 것도 오히려 먼저 얘기할 걸요. 빨리 피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지켜야 된다는 사람도 물론 있는 거고요. 왕이 어딜 가냐 하고. 한국 전쟁에서 이승만이 먼저 떠올라가지고 그런 느낌은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도 도망친 거는 잘한 거예요. 도망치면서 차라리 도망 못 간 인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아니죠. 이승만은 도망치면서 구라를 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게 문제긴 한데 그렇죠. 일단 도망은 치는 것 자체는 나무랄 문제는 아닌데 그리고 도망치면서 한강 다리를 끊으셨어요. 좀 아름다운 도망이었어요. 아름다운 도망은 아니었다라는 거. 선조는 약간 느낌 다릅니까? 선조도 좀 치사한 도망입니까? 일단 너무 급하니까 뭐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일을 할 시간조차도 없는 거죠 지금. 일단 잽싸게 튀고 일단 가서 개성에 도착하는 게 5월 1일이에요. 5월 1일. 일단 개성까지 갔으면 그렇게 멀리 도망치진 않았네요. 계속 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잠깐 쉬었다 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약간 거점이니까 중요 지점이니까 개성을 안 지나갈 수 없죠. 그러니까 개성 평양 지나서 길이죠. 의주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한 거죠. 개성까지만 내가 후퇴한다. 여기서 결사항전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한성과 개성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는 길목이었네요. 근데 어디로 갈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조선왕조 실록을 좀 궁금해서 뒤져보니까 이 사람이 북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일단 평양까지 가는 거는 당연한데 그 뒤에 이제 길이 갈리잖아요. 그렇죠. 위로 쭉 올라온 청천강 쪽에서 이제 안주 영변 이 일대에서 서북 쪽으로 가느냐 동북 쪽으로 가느냐가 갈려요. 그래서 여기서 재미있는 논의가 나오는데 강계로 갈 것인가 이런 논의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강계 지방 6.25 전쟁 때 김일성이 후퇴를 해가지고 막 거기 뭐 지휘소 차렸던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면 이제 함흥 쪽으로 도망을 가는 거고 그건 이제 옛날에 조선이 발생을 한 이성계 본거지였던 곳이기도 하는 곳이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서북 쪽 의주 쪽으로 갈 것이냐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 의주로 가지 않습니까? 선조는 의주를 선호하더라고요. 의주를 선호하죠. 그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요동으로 도망가고 요동으로 넘어가요. 여차하면 넘어가겠다는 거죠. 요동으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의지를 많이 밝혀요. 선조는 요동으로 점프하겠다고 많이
밝혀요. 그 이승만 비슷한데요. 여차하면은 오키나와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함흥 일대나 여기도 네. 이제 가서 버티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제 최정예군이 그쪽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니까 그 여진 지역 맞서는 그 최정예군이 그리고 이건 나중 얘기지만 올라오잖아요. 일본군이 올라올 때 여기 이 병력들은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안 가서 그렇지 우리가 가서 뭐 금방 상황 정리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갑니다. 일본 애들이? 아니 그 조선군이. 조선군이 그러니까 바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한양까지 내려올 수가 없는데 나름 자신감이 있었네요. 자신감 있었죠. 우리는 조선의 최정예 부대고 그러면서 자신감 갖고 갔다가 이제 망하죠. 그쪽 나름대로 그쪽에 또 싸움장들이 몰려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의주 지역에. 많이 의주보다 함흥 쪽. 함흥 그렇죠. 쪽. 아무튼 북방 쪽 북방 그 쪽에 여진과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왕제 게임이랑 약간 비슷하네요. 북쪽. 그렇죠. 북쪽의 최정예들이 어떤 싸움 잘하는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북쪽 사람들이 덩치도 커요. 덩치도 크고 함흥이나 평안도 이쪽 사람들이 함경도나 평안도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조선인들 중에서도 덩치가 큰 사람들이고 사냥 같은 것들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좀 아무래도 싸움을 잘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어쨌든 선조가 이제 도망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미 도망간 상태고 네. 병력과 관리를 다 빠진 거예요. 백성으로 피난 가고 이제 일본군이 도착했을 때는 거의 뭐 이제 비어 있죠. 거의 뭐 한양이 그렇죠. 한양어요. 그래서 꽤 큰 전투를 생각하고 왔던 것 같아요. 일본군도. 나름 이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할 것이다. 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점령한 거죠. 그래서 뭐 이건 저도 어디 강의 때 들은 얘기라 이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군은 저런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당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전쟁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영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 성과 함께 목숨을 하고 그래서 천수각이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고 그래서 왜 오사카성 가보셨다니까. 네. 뭐 히메지성 이런 가보면 그럼요. 저 가봤죠.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코너를 돌면 거기 조총들 있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거기마다 병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올라가고 몇 겹으로 돼 있죠. 그렇죠. 빙빙 돌게 만들었고 제일 가운데 저 높은 곳에 천수각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올라가는 방어선. 거기서 최후의 방어선인 거죠.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고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천수각 다 못 짓게 하는 거잖아요. 다 만든 거 없애라 그러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생각하고 갔는데 왕도 없고 뭐 병력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약간 개념이 좀 한양 도성이라고 만들어놨는데 이걸 쓸 생각을 안 한. 그렇죠. 전쟁. 거기는 원래 근데 전쟁하려고 만든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양 도성은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거를 방어성으로 그렇죠. 이용할 생각도 방어선이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거 어떤 국가의 위험을 세우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성은 방어를 위한 거니까. 그렇죠. 성의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방어적인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니까. 유인촌이었나요? 그 누군가 전에 그 문화부 장관이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명성황후가 시해될 수밖에 없었던 건 조선 그 왕궁의 담장이 낮아서 그렇다고. 그 얘기를 실제로 했어요. 실제로 했었던 유인촌이요? 이명박 정부 시기의 고위급 인사였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담장에 사다리 넣으면은 올라갈 수 있는 담장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이제 담장이 문제가 아니라 담장과 함께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제대로 있었으면은 안 나겠겠죠. 아무튼 이제 그런 인식들이 이제 조선의 그 한양의 궁궐은 뭔가 방어나 어떤 전투를 위한 그런 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는 겁니까? 한양 도성도 일단 방어를 기본적으로 목적이 있었는데 다만 이게 방어에 썩 이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누가 봐도 방어를 위한 성벽은 아닌 걸로. 성곽과 도성의 성곽과 궁궐의 답은 조금 다르죠. 다르죠. 그리고 이 실제로 조선 한성이 사용된 사례가 없어요. 다른 경우도 보면은 이 방어에 실제 사용된 사례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넓으면 방어할 이 넓이가 너무 넓으면 실제 방어할 때도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려 개성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을 또 오히려 좀 줄여놔야지 방어할 때 편하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나성이라고 부르는 외곽성 안에 또 다른 내성을 또 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성이 방어용으로는 조금 특히 일본 사람들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날고기는 일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아주 단단한 성으로 보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일본군이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었다. 일단 선조는 그래서 의주까지 피난을 가 있는 상태고 평양호에서 꽤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다가 이제 결국은
계속 올라오니까 의주 쪽으로 또 피난을 하는데 이때 평양에서 저는 이제 실록 뒤져보다 좀 재밌는 기록 하나 봤어요. 뭐냐면 평양에서 이제 선조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안절부절 하고 있는 게 다 보이거든요. 글로 읽어도 보여 이 사람 그러고 있는 상태라는 게. 근데 거기서 이제 평양 성민들은 이제 우리 평양 버리고 가야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도 이 성민들이 임금님이 왔으니까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임금이 도망간다고 하면 되게 민심이 흉흉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달래 우리는 최후의 순간까지 여기 지킬 것이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풀어요. 거짓말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평양성에서 머물고 있을 당시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인지 아무튼 영광정이 아니라 대동문가에서 이렇게 뭐 선조가 친히 행차를 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김진이라고 하는 남자가 그 토병이라고 표현되는 것 같은데 평양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임금님을 뵙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활쏘기 대회를 해서 1등을 하면 임금님 앞에 전시를 해주겠다는 식의 뭐가 있었나 봐요. 별짓 다 하네요. 지금 전쟁 중인데. 아니 그 전에 전쟁 나기 전에 활쏘기 대회를 해서 1등을 하면은 임금 앞에 가서 전시를 치를 수 있다라고 약속이 돼 있었는데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갑자기 평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 나 옛날 활쏘기 1등했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전시를 치르는 거예요. 활쏘기 시합을 시켜줘요. 관역을 놓고 25반인가 소리 다 맞추는 거예요. 명상수네요. 인재죠, 인재.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벼슬을 내려주는 거죠. 그때 이 평양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미 피난 온 사람들이 이미 병력들에서 수만 명이 모여 있는 군중이 모여 있는 가운데서 담력 좋게도 그걸 다 맞추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최종 병기를 활 비슷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후에도 또 활약을 해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가 일본군이 평양을 쳐들어왔을 때도 이 사람들이 몇백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일본군들 치기도 하고 나중에 평양성 탈환할 때도 활약을 해서 이 사람은 뭔가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될 법한 사람이다.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인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가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드라마화도 많이 됐던 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순신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순신 장군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그러셨죠? 이순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 청취자분들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순신입니다. 이제부터는 학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순신은 언제 어떤 그 일본이 이제 왔다라고 하는 걸 언제부터 알기 시작합니까? 보고를 받은 거는 이제 4월 15일 그죠? 13일에 들어오니까 거의 이틀 만에 보고는 받았네요. 보고 맞죠. 뭐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니까. 이때 저랑 지금 조선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은 지금 계속 육전에서 계속 패하고 있잖아요. 패하고 있는데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조선이 일부 지역에서 신각 부원수로 있던 그 신각이 양주 지역에서 처음으로 일본군을 격퇴해요. 소규모로. 근데 이제 윗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으면서 이거를 올려요. 상소를. 얘가 부원수가 내 말을 원수의 말을 안 듣는다. 이러면서 처형을 명령을 해요. 처형을 선조님이. 그러니까 이건 장수의 전쟁 중인데 해갖고 보내는데 이제 그 처형 명령 내리는 선정관이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승전 소식이 와요. 그 뒤에. 그래서 야 안 돼 이러고선 다시 보내요. 근데 갑자기 이미 처형까지 집행이 된 거예요. 이겼는데. 이겼죠. 이겼는데 이건 진짜 첫 전투인데 그러니까 뭐 약간 지금 뭐 어떤 정보의 교환이나 연락망이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네요. 완전 무너진 상태죠. 그리고 뭐 거의 뭐 대부분 지고 있고 이 격퇴라는 것도 뭐 패승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 소규모의 어찌 됐건 그 전쟁 발발하고 나서 첫 승리인 거죠. 조선군이 했던. 근데 이제 이순신 함대가 그 4월 15일에 정보를 보고받고 이제 부산과 동네 지역이나 이런 전황들이 계속 보고가 됩니다. 이게 이제 난중일 같은 데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순신 함대가 처음 출전하는 게 5월 4일이에요. 5월 4일에 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한양 함락된 게 이제 5월 2일이었으니까. 2일이었으니까 하고 이제 하면서 가면서 이제 그 연합함대로 가는 거죠. 뭐 전라좌수사, 경상우수사, 원균도 이때 오죠. 그러니까 내척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옥포해전입니다. 5월 7일. 옥포. 그러면서 그 예전에 불멸 이순신에 맨날 나왔던 도도 다카도라가 이끄는. 그래요? 불멸 이순신에 이분이 나왔습니다. 나오죠. 다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때 첫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뭐 대파하죠. 대승을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순신 함대의 승리가 이 수군의 승리가
임진왜란 때 조선군이 거둔 유의미한 첫 승리라고 해도 뭐 지나친 얘기가 아니죠. 아까 전에 승리 같은 경우 처음에 말했던 승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미미한 승리였고 미미하다기보다는 하여튼 좀 규모가 작았다. 규모가 작았다. 네.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첫 승리. 제대로 된 승리다. 제대로 된. 조정 입장에서도 정말 반가웠을 거예요.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는 좀 대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대승이죠,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대승이죠. 완전 격파한 거죠. 일방적으로 다 때려 부셨으니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도 처음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조선은 육군이 강하고 수군이 약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 육군에 대해 굉장히 경계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육군이 의외로 되게 쉽게 깨지거든요. 깨지고 나가니까 신이 나서 이제 계속 올라가고 조선은 보통 이제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강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해로 흐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조선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기를 우리가 서해하고 남해 지역을 장악한 다음에 우리 강력한 수군으로 쭉 올라가서 보급을 해주고 큰 강을 통해서 주요 도시를 점령하면은 이 조선 전쟁을 쉽게 승리를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본군의 그 기본 전략이었는데 이거 지금 남해에서부터 막히는 거죠. 일단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순신이 활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군은 완벽하게 장악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해권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거죠. 뭐 하포, 적신포해전 하면서 이제 뭐 연전연승하고. 하포라면 마산 쪽 그쪽이 말하는 건가요? 하포는 마산이죠. 그렇죠. 거기 저희 집 앞에서 전투를 하셨어요? 그랬겠죠.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하포해전에. 좋습니다. 어쨌든 어떻게 육군은 패배하고 있었지만은 바닷가에서는 어떤 조선이 나름대로 그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설명되어야 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비해오신 일본군의 기본적인 전략인데 육군은 당연히 용로를 통해서 한양 점령하고 조선의 국왕 잡고 이제 하면서 이제 조선을 딱 정벌을 하겠다, 정토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작전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같이 올라가야 될 게 군량이죠. 군량과 보충 병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뭐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군량 아니겠습니까? 보급이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뭐 무기 없어도 싸울 수 있잖아요. 못 먹으면 못 싸우죠. 보급병. 그렇죠. 보급병. 딱을 때리고 뭐 할퀴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식량을 안 먹는 건 이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 보급은 뭐 그리고 현지 조달이라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다 태우고 도망가고 하는데 어디서 다 할 겁니까? 뭐가 어딘지 모르고 편의점 남겨놓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PX가 없으니까. 그렇죠. 쉬운 게 아닌데 이거를 해주려면 이거를 육로로 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언제 습격을 당할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모든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자기 영토화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거점들을 중심으로 공격해서 공략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서 지금 조선군이나 의병들이 또는 관군들이 습격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해권을 장악하면 바다를 통해서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보조 병력도. 그리고 그게 더 효율적이고. 산도 많잖아요. 산은 그거 어떻게 다 넘어다닙니까? 제가 사실은 임진왜란 보면서 이순신은 이제 바다에서 활약을 한 사람이라서 되게 좀 마이너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해군 출신으로서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네요. 근데 들어보세요. 근데 이 바다가 왜 중요하냐면요. 고려 시대에도 그렇고 조선 시대에도 그렇고요. 이 조창들이 다 바닷가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바닷가로 다 모아요. 각 지역의 바닷가에 있는 창고를 모아서 거기서 배를 타고 실어가지고 위로 강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에서도 해안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쭉 남해나 서해 쪽에 있는 그 바닷길을 따라서 그 세금들 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쌀들을. 그러니까 전근대 우리 조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중국과 달리 수레가 굉장히 발달이 안 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수레가 수레가 별 보급이 안 되고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열하일기에서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막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하는데 중국은 다 수레를 타고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한국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굉장히 잘 발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바닷길이 그냥 단순히 바다가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물량들이 다 바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대운하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왜 대운을 만드냐? 갑자기 또 뜬금없는 이명박 욕. 그러니까 이 바다는 만약 현대적으로 치면 철도나 뭐 이런 거 장악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순신이 바다에서 제해권을 장악한 게 역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다들 이순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 식량도 문제지만은 그 평양 지역 굉장히 춥습니다. 겨울에 9월 달만 돼도 되게 춥기 시작해요. 가봤어요? 본이시의 군대는 원래 규슈에 있던 군대들이에요. 따뜻한 지역에 아열대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아무리 뭐 자기들이 뭐 좀 준비해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평양 지역에 올라와가지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겨울옷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날 올라왔으면 아주 작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명나라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평양성을 공격할 때 거의 이미 동사한 사람이 그 전투 불능이 된 사람이 30에서 40% 가까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이랑 약간 비슷했네요. 영하 아마 18도씩 떨어지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18도인지 모르겠죠. 그 정도로 느꼈겠죠. 그 정도로 느꼈다. 그래서 뭐 유성룡도 징비록에서 그런 얘기를 써요. 그 이순신 함대의 승리로 전라도와 충청도는 물론 황해도와 평안도 연안 지방까지 시켜서 군량 조절과 통신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뭐 어마어마하게 평가가 높은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평가는 여기를 제이권을 장악하면서 일본군의 그 수로로 가는 회로로 가는 길을 차단했기 때문에 요동과 천진지방 지역까지도 보호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고. 아니, 실제로 고닌시가 북쪽으로 의주까지 가는데 뭐 큰 산이 없습니다. 평지예요.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급이 되지 않으니까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잠깐 또 끌었다 가시죠. 전황이 뭔가 좀 일단 계속 밀리다가 어제 이순신을 통해서 해군 바닷가가 어쨌든 장악됐던 상황까지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를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전황이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명나라도 또 등장할 때가 됐고 전황이 좀 복잡해지니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쟁을 일단 계속 치열해지고 있어요. 전쟁 치열해지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리마색 역사공작단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역시 임진왜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